이 교수의 한국시 읽기 289번은 박주택 시인의 시간의 육체에는 벌레가 산다입니다. 이 박주택 시인의 시집, 시선집, 에서 사시집 그 여섯 권의 시집이 있는데 그중에 사시집 카프카와 만나는 잠의 노래에 수록된 시입니다. 쭉 한번 읽겠습니다. 트럭 행상에서 오징어 10마리를 사서 내장을 빼내 다듬었다. 빼낸 내장을 복도의 쓰레기 봉투에 담아 한 켠에 치워두었다. 이튿날 여름빛이 침묵하는 봉투 속으로 들어가 핏기 없는 육체와 섞이는 동안 오징어의 내장들은 냄새로 한거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장마가 져 나는 지붕 위에 망각을 내리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헛된 녹음에 방문을 걸고 있을 때 팔 썩는 냄새만이 문틈을 타고 스며들고 있었다. 복도에는 고약한 냄새만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방 안 가득 풍겨오는 냄새를 맡으며 냄새에도 어떤 갈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더 정확히는 더러운 쓰레기를 힘겹게 내다 버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과 싸우고 있었다. 비로소 나는 복도의 문을 열었다. 비가 멎고 싸우고 난 뒤에 불안한 평온이 사방에 퍼져 있었다. 공기가 젖은 어깨를 말리고 있었다. 발자국에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막 열쇠로 문을 잠그고 돌아설 때쯤 피 끼얹는 냄새가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무덤에서 냄새의 뿌리로 태어난 수많은 구더기들이 시간의 육체 속으로 흩어져 갔다. 정명교 교수가 다른 얘기인데 벌레가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왜 갑자기 벌레인가? 벌레의 속성이 아니라 그 동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또한 박주택 씨의 특성이다. 그는 자연을 노래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자연을 노래한 것 같지 않죠? 응? 그러니까, 오징어 내장에서 생겨난 구더기에 관한, 발생에 관한 보고서 같지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게 문제란 말이죠. 물상도 대상도 노래하지 않는다. 물상은 물건의 모습 또는 대상, 오브젝트죠. 또 노래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는 자연의 운동을 모용한다.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대상을 운동하게 하고 그 움직임의 형상을 묘사한다. 위19에서 이거 다른 시예요. 벌레는 죽은 척하다 바위 밑에서 틈새로 잽싸게 끼어든다. 이 그 다른 시에서 본 박수택 씨의 특성을 정명교 교수가 말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요거, 요 얘기. 요 얘기가 이 시를 읽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자연을 노래한 것 같지도 않고, 어, 그러니까 뭐, 오징어 내장의 형태 또는 구더기에 관한 노래도 아니고, 자연의 운동을 모용한다. 모형이라는 게 모델이죠. 대상을 운동하게 하고 그 움직임의 형상을 묘사한다. 이 말이 이 시를 읽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바로 찾아놨습니다. 또 하나는 오영엽, 박주택 오영엽, 이 박주택 시인이 그 오영엽 교수하고 대담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대담한 내용을 내가 직접 찾은 게 아니라 현대시의 2004년 5월호에 대담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제목은 한멸 기억 망각 몽환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재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원경의
박주택 씨의 나타난 허무의식 연구에 163쪽과 박성준의 박주택 씨 연구의 정립을 통한 위한 실론적 검토 199쪽의 각주를 합쳐서 이 박주택 시인의 그 인터뷰 내용 공부해 주었지. 그걸 합쳐서 그, 그 인터뷰한 내용을 읽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서 특히 이 인터뷰한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사상이겠죠. 이게 박주택 시인의 시의 어떻게 보면 시의 시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시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시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시를 일부러 여기서 읽으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박주택 시인의 발언이죠. 시간은 삶과 동일화를 이루며 타자와 교환하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를 보장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어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박주택 시인의 시는 보통 그 시세계는 보통은 시의 은유 자체가 공간적인, 그죠?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이게 은유의 예죠. 라는 예에서처럼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이라는 게 어, 아래에서처럼 내 마음이라는 거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호수, 공간적인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메타포, 은유라는 거, 시의 핵심적인 이게 이제 시의 핵심적인 뭐라 그럴까? 어, 도구인데 시어의 핵심적인 도구가 은유인데요. 그 은유를 표현하는 방식을 보통은 공간적인 이미지, 개념, 이미지, 응? 음, 이나 이미지를 음, 동원하여 어? 구조를 어, 구성하려는 게 보통 우리 지금까지 관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내 마음인데 그걸 호수처럼 넓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공간적인 개념이 들어있죠. 호수라는 게 공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그 여성 보고 당신의 뺨은 장미 같아요. 그러면 장미도 꽃이라는 그거잖아요. 공간적인 어떤 이미지죠. 그러니까 그 시의 은유 자체가 시의 구성 요소인 핵심 구성 요소죠.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핵심 구성 요소인 은유가 공간적인 그 개념이나 이미지를 동원하여 구조를 구성하고 형성하는 게 관습이었다면 박주택 시인의 핵심적인 특징은 시간을 설명하죠.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시간? 시간을 설명하는 거네.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데, 그러니까 박주택 시인은 시간적인 개념과 이미지를 구성 요소, 어? 은유의, 은유 또는 시적 언어 단위로, 단위라는 어, 구성 요소로 어, 사용하고 하는 듯 합니다. 이게 박주택 시인이 시가 어, 얼핏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잡혀 손에 그러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시간은 삶과 동일화를 이루며 삶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묘사를 한 건데 삶의 묘사죠. 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 동일하게 만드는데 시간이라는 공간이 아니죠. 타자와 교환하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를 보장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요소가 말하자면 공간이라는 요소처럼 어, 자기 시에서 자기 시를 자기 시에 관한 대담이 시세계에 관한 대담이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간이 기본 요소다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위에 거는. 우리는 시간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과거, 현재, 미래로 분절시키거나 하루를 24수로 나누고 있지만 이게 보통이죠.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시간을 그렇게 시의 핵심, 뭐라 그럴까, 언어 단위로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만 지속과 영속의 측면에서는 사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절해서 따로 따눠서 계산할 수 있는 단위처럼 생각하지만 시간이 응? 계산 단위, 계량 가능한 어, 것으로 여기지만 계량이 가능한 것으로 여기지만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시간이 계량이 가능하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분절하고 그다음에 24수로 나누고 이런 거죠. 이건 뒤집어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수학적 기계 구조의 일부로 여길 수 있지, 여겨왔지만 그런 뜻이에요. 이걸 좀 더 한마디 더 하면, 그러니까, 즉, 이건 뭐냐? 수학적 기계 구조, 계량 가능하다. 이건 뭐예요? 한문적 세계죠. 그죠? 일상의 어, 산문적 세계에 관해서만 어, 생각해왔죠. 고려해왔지만 그런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살면서 겪을 때 시간은 그냥 뭐 깊이 생각 안 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속과 영속의 측면에서는 사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렇게 분절하는 것이 확실한 시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기존의 학문적 어, 분절 단위로 시간이라는 관념을 취급해 왔지만 이는 편의상 그러니까 근대 문명에서 편의상 편하니까 그게 편의에 따라 그런 식으로 바로 그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은 흘러가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이 없게 흘러가 버리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합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에요. 물리학에서요. 이게 물리학이 이제 물리학이 왜 중요하냐면 뭐 로켓을 쏘거나 뭐 할 때 전부 다 물리학으로 계산해야 되죠. 이 계량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수학적 기계 구조의 일부가 여기지 않는다면 기계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로켓을 쓰지도 못하고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 현대 물리학자들이 물리학에서 공간은 12차원, 13차원인가? 12차원인가? 13차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14차원까지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AX 플러스 B는 1차 함수라고 그러죠. 응?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공식을 쓰는 거예요. 라는 공식으로, 이게 이제 13차니까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죠? 이 13차원은 어떻게 하냐면, 공간은 점 1차원, 선 2차원, 면 3차원으로부터 시작하여 13차원은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림은 못 그려요. 3차원 이상 그림은 못 그리는데 뭘로 만드냐면 어, 라는 형식의 이거는 1차원이지만 2차 함수지만 형식으로 수학적 공식을 작성하여 어? 뭐라 그럴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죠? 기계적으로 계산하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만 시간은 공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공간 전부 분석한 거죠. 물리학이요. 시간은 전혀 통제할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13차원이라고 하면 14차원 그래서 1차원을 그냥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4차원이라고 할 때 3차원 공간, 그지? 면이죠, 면. 플러스 시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은 1차원밖에 없는 거야. 으로 계산하는, 계산합니다. 어? 4차원 그러면죠. 우리 4차원의 세계, 그럼 뭐 새로운 세계 어쩌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3차원의 공간이 입체죠, 입체. 입체죠. 그러니까 입체가 있는데 그 입체에다가 시간만 붙여서 1차원을 붙여서 4차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는 과학, 현대과학 또 시간은 시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시간 잘 모르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요건데 과학자들이 공간을 잘 알지만 그 공간에 뭐가 있어요? 공간을 잘 아니까 뭐예요? 그지? 복잡한 기계를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로켓이나 뭐 다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잘 안단 말이야, 공간은. 잘 알지만 시간에 관해서는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응? 이거를 박주택 시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라는 문학을 대표하는 거죠. 문학 예술을 대표하는 거예요. 문학에서 예술이라고 하면 시예요. 을 대표하는 어, 소설 같은 거 산문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만 시는 완전히 문학 예술을 대표하죠. 시라는 장르가 그지? 산문적인 음, 세계관, 현실 세계관이죠, 이게. 현실 세계관을 벗어나는, 응? 그지? 영역을 탐구한다고 할 때, 예술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할 때, 시가 시간을 음, 핵심 뭐라 그럴까 메티에르로 삼는다는 것은 삼는다는 전략을 아주 영리하다고 여겨지 그지? 그러니까 문학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문적인 공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시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그리고 솔직히 그래서 사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에 반박하기 곤란하단 말이에요. 응?
그냥 솔직히 시간은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박주택 시인의 발화가 아주 적확합니다. 어? 그냥 내가 그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시예술의, 시예술 장르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아주 정확하다고, 아주 지혜롭다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을 노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냥 그래서 이 대담 프로죠. 자기 세계관을 말하는 대담 프로인데 시간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핵심 거죠. 우리들 삶은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담겨.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박주택 시인의 시를 볼 때 핵심적으로 요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 그지? 우리들의 삶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담겨. 서 슬픔과 기쁨, 추억과 환상을 계속합니다. 이 얘기가 박주택 시인의 시를 읽는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했다는 사실을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이 원본을 못 뭐 찾을 시간이 없어서 도서관 같은데 뒤져야 돼, 뭐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어쨌든 어, 사유를 시간 속에 퍼뜨렸을 때 사유를 시간 속에 퍼뜨렸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시적인 사유죠. 시적인 사유를 시간 속에 퍼뜨렸을 때, 그러니까 시적인 사유를 시간 속에 퍼뜨리는 게 어떤 걸로요? 시행 속에서, 그죠? 시행의 음, 진행 속에서. 어? 그러니까 그 시행이라는 게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시행이죠. 일행에서 이행으로 흘러가고, 그거는 이제 그 현실에도 그렇게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사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행의 진행 속에서 어, 묘사되는 재현되거나 묘사되는 현실의 시간도 같이 흘러가면서 어? 그래서 시간 속에 퍼뜨렸을 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시간도 같이 흘러가고 시행의 진행도 같이 되는 거죠. 쭉 읽어나가면서 왜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내가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를 찾았냐면 요게 이제 박주택 시인이 찾았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시를 쓰는 이유예요. 시간은 시간으로 물화되어 있지 않고 그것에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 같아요. 물화라는 말이 뭐냐면 물화. 한자말이 이거예요. 요거. 사물의 변화, 물건으로 바뀐다는 거죠. 물건의 변화, 그죠? 물화. 요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물화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시간으로 물화되어 있지 않고 요 말은 설명을 하면 보통 우리가 시간을 분석할 때 지금 물리학에서처럼 기존의 물리학에서처럼 시간을 시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는 거죠. 생각하는 게 연구죠. 물리학에서는 연구하는 게 아니라 공간 중 하나처럼 한 차원처럼 아까 4차원 그랬죠. 그러니까 4차원 그지? 입체 3차원 플러스 시간 1차원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4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4차원이라고 쓰는 말이 이거예요. 바로 4차원 4차원이라고 정의하듯 시간을 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의 한 차원, 점이나 선이나 뭐 이렇게 점에서 선으로 옮겨 한 차원 한 바뀌었잖아요. 공간의 한 차원처럼 취급하여 왔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물건의 변화, 공간 내에 존재하는 공간 내부에 존재하는
물건의 변화처럼 변화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으로 물화되어 있지 않고라는 말이에요. 시간은 물건처럼 공간의 물질처럼 자극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에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물질적인 시간이 공간의 하나처럼 취급할 수 음, 단순하게 그지? 단순하고 간단하게 취급할 수 없게 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어, 박주택 시인이 자신의 작업을 통해서 확인하였다는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왜 우리가 오징어 내장에 뭐 그 구덩이 생긴 얘기 그 시 봤죠? 그게 그냥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어, 뭐라 그럴까? 강아지, 우리 애완견을 위한 시가 있을 수 있듯이 박춘택 시인은 시간을 위한 시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인간의 언어를 쓰지 않잖아. 애완견도 인간의 언어, 그지? 인간의 언어로 자신의 감정과 영혼을 표현하지 못하는 애완견을 위한 시가 있을 수 있듯이, 그지? 그 다음에 박주택 시인은 시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죠. 인간의 언어로 자신의 변화 상태, 존재 변화 상태를 음,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을 위한 시인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시간의 영혼이 사유를 해석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뭐라고 썼어요? 시간의 영혼. 시간의 영혼을 읽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지? 시간의 영혼이 사유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한 거죠. 거꾸로 말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의 영혼의 말을 우리가 읽어낸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시간을 잘 보면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사유하는 것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보는 것도 보이는 것이라는 명제도 이 같은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보는 것은 보이는 것. 보는 것은 보이는 것.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돼서 대상을 보는 거죠. 주어가 돼서 대상을 보는 건데, 보이는 것은, 음, 사람의 보는 행위의 객체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게, 그, 사람이 보는 것하고 보이는 것하고 이게 두 개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라는 명제. 즉, 다시 말해서 주체와 주체의 행위, 주체의 행위가 객체의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런 명제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죠. 내가 보면서, 아, 저기, 뭐야, 오징어가 있네. 라고 보는 거죠. 그게 보는 건데, 보이는 것은 그 오징어 입장이죠. 그죠?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데 사람이 보면 그게 보는 거고 오징어는 보이는 것이란 말이죠. 이 두 개가 여기 좀 헷갈리는 문장인데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중심으로 읽어본 적은 없단 말이죠. 그걸 새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생의 개념은 우리가 살아가는 개념이죠. 이거는 익숙해요. 산다는 게 뭔지 안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시간의 개념이 시간의 개념이 존재에 정합될 때 삶이 있는 것이죠. 존재에 딱 맞을 때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인간이 산다는 것, 사람이 산다는 것, 그것은 소위 산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살아간다는 개념만으로 충분하다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왜냐하면 시간의 개념이 그 안에 역시 잘 들어맞아야, 맞아야 충분. 음, 그다음에 시간의 개념이 들어맞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지? 그죠? 예. 이거는 뭐 누가 산문적으로 연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시간의 틈은 생의 틈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박주택 시인은 자기의 세계가 뚜렷하게, 시세계가 뚜렷하게 하나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주택 시, 이거를 지금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시들을 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바로 위의 시를 찾아서 읽는 거예요. 시간의 틈 속에 끼어 있는 생의 틈. 되게 재밌어요. 시간의 틈 속에 끼어 있는 생의 틈. 혹은 시간의 육체 속에 투사된 생의 기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고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다 보면, 오, 그래, 맞아.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삶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산다고 그럴 때, 우리가 삶이라고 할 때, 그건 그저, 그지? 그저 공간 속에 존재의 양상만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이 박주대 시인이 열어낸 거야. 왜냐하면 역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동체의 역사처럼 개인의 삶도, 개인의 삶도, 그지? 시간의 흐름, 그지? 시간의 흐름, 이 켜켜이 쌓인 흐름 속에서 창조된 것들이 켜켜이 쌓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응?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시간의 역사 속에 투사된 생의 기획이라고 말했어요. 시간의 역사 속에 투사된 생의 기획이라는 말은 뭔가 우리가 미래를 계획을 세울 때, 뭔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계획이, 어, 이러한 건 삶이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래로 가는 도중에 사라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획, 미래에 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실현하려고 가기도 합니다. 어?
그걸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간의 육체 속에 투사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지? 시간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은 그냥 언제나 있는 거야. 그냥 디폴트야. 그지? 그러니까 시간을 디폴트로, 그지?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겨왔는데 왔지만 시간의 육체를 상정한다면, 그지? 전혀 다른, 그지?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 그지? 전혀 다른 세계관이 열릴 것입니다. 박주택 시인이 예, 생애 틈, 보통의 시인들이 묘사하는 생애 틈을, 그지? 노래하면서도 그것을 시간의 틈 속에 끼어 있는 양상으로 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뭔가 그렇단 말이죠. 우리도 뭔가, 그러니까 시적 상상력은 삶의 이, 어, 줄기를 묘사하는 한문적 상상력의 틈, 그지? 그죠? 틈을 읽으려고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생애 틈을 시인이니까 생애 틈을 어, 읽으려고 노력하지만 또는 생애 기획을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기는 하겠지만 그걸 전부 다 뭘로 보냐? 요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은 뒤에 것들 생애 틈이나 시의 기획 같은 거는 시에서 많이 보는 거죠. 예술작품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쪽, 요거 시간의 틈 속에 끼어 있는 생애 틈, 시간의 육체 속에 투사된 생애 기획, 요거 요것들에 보는데 왜 그걸 보냐? 그게 역사가 되고 삶이 된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말하고 삶이라고 말하는 것. 특히 역사라는 말. 이게 시간에 관한 얘기죠. 시간의 흐름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시의 내용이 시간과의 대립과 화해, 저항과 귀속과 같은 체험을 눈여겨 재생하고자 합니다. 아주 뚜렷하게 자기 시의 내용, 핵심 내용, 핵심 방법론,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묘사할 수 있냐면, 왜냐하면 시간이 보통 물리학에 말하듯이 그냥 공간의 일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시간에 육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타자와 만나, 다른 사람하고 만나죠. 육체를 가진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어떤 목적에 자신을 바치듯이. 그러니까 누구 타자를 만나서 목적에 그 시간을 바친단 말이야. 뭘 하든지 한단 말이죠. 대화를 하든지 뭐 하든지. 근데 그거는 다시 말하면 시간의 육체와 만나 대화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특히 시간의 주름과 시간의 얼굴, 시간의 벌레는 이때 만난 비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어떤 특징적인 아주 결정적이고 인상적인 어떤 한 장면을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그 시간의 벌레, 시간의 주름, 시간의 얼룩
그게 이제 시간이 육체와 만난 인간이 만난 어떤 비극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을 때 그 얼굴을 묘사한다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그거죠. 아주 연극적이죠. 아주 연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박주택 요걸 요약하자면 박주택의 시를 읽는 주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그지? 시간의 육체와 만나는 비극의 드라마라고 정의할 수,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박주택 시를 읽는 주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의 육체와 만나는 비극의 드라마. 그러니까 비극은 일부러 그왜 비극을 왜 연극이나 영화나 다 비극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나 비극이란 소리가 아니라 언제나 비극이란 소리가 아니라 극적인 장면 하나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니까 짧은 거를 짧은 걸 짧게 해서 세상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어, 시간의 주름, 얼룩 또는 벌레. 벌레는 제일 세죠. 주름은 살짝 구부러진 거고 얼룩도 살짝 더러워진 건데 벌레는 좀 심하죠. 비극적인 거란 말이죠. 요거가 고스란히 가서 요거를 고스란히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뚜렷이 나와요. 제목이 뭐예요? 이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벌레가 산다. 응? 그러니까 고스란히 바로 자기가 말하는 시론을 제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볼 때는 오징어 내장 갖다 버렸는데 벌레가 생긴 걸 갖다가 창고에 있다 갖다 쓰레기 갖다 버렸다 이런 얘기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시간과 대립하고 화해하고 저항하고 귀속하고 이런 체험을 눈여겨 재생. 이것도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 공간적인 경험의 경우 재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리프레젠테이션. 응? 리프레젠테이션. 이라고 정의하는데 어, 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적인 경험의 경우에는 재생이라고 리뉴얼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하는 듯합니다. 이것도 처음 생각해 본 거예요. 공간일 땐 재현인데 그죠? 프레젠트는 뭐예요? 앞에 보여주는 거죠. 짜잔 하고 보여주는 거죠. 모양을 갖춰서 드라마를 만들어 딱 보여주는데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 재생 그러죠. 재생. 그러니까 재현이 아니라 이 시는 뭐로 읽어야 돼요? 재생으로 읽어야 돼요. 재생과 재현은 어떻게 다르냐면 재현은 재현은 어, 프레젠트 뭐 현장의 모습 어떤 음, 미장센이라고 그럴까? 그 영화의 미장센을 한 장면이 이렇게 그 모든 그 구성까지 다 이루어져서 딱 장면이 보여주는 거죠. 영화의 미장센처럼 결정적인 음, 장면을 다시 한번 독자의 눈에 눈앞에 어, 펼쳐주는 그지? 전개 펼쳐주는 그런 행위라면 재생은 그럼 재생은 뭐예요? 재생은 재생은 요거예요. 여기 써 있었어. 어, 타자와 만나
어떤 목적에 자신을 바치듯이 시간의 육체와 만나 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타자와 만나 어떤 목적을 바치듯이 시간의 육체와 만나 대화를 계속하는 경험을 독자가 어, 뭐랄까 간접 경험이지만 직접 경험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려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박주택 시인의 이 기법, 그 박주택 시인의 시를 보면서 기법에 가끔 감탄하는데 주로 많이 감탄하는데 그러니까 박주택 시인의 시간 시쓰기 그러니까 기존의 공간적 시쓰기와 어, 편하게 구별되는 박주택 시인의 시간적 시쓰기의 기법을 공부하는 좋은 어,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썼나 봅시다. 이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아까 내가 쭉 읽어서 딴 얘기하고 다시 온 이유가 그냥 읽으면 이게 뭐, 그, 오징어 내장에서 벌레 나온 얘기 아니야? 이렇게 들리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게 재현이 아니라 재생으로 보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육체는 벌레가 산다. 시간의 육체란 말이 그래서 굉장히 눈에 확 띄죠, 이제. 시간의 육체는 벌레가 산다. 벌레가 그냥,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오징어, 내장에서 나온 구더기가 얘기가 아니에요. 그지? 그렇건데, 그렇건데, 오징어, 어, 내장, 방치한, 그지? 방치한 오징어 내장에서 나온 구더기를, 어, 장면의 개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지금 쭉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트럭 행상에서 오징어 10마리를 사서 내장을 빼내 다듬었다. 오징어를 사면 그걸 여러 발로 잘라서 그 내장을 빼서 버려야 되죠. 그리고 그 오징어 내장은 굉장히 빨리 썩죠. 제일 심하게 빨리 부패하는 거죠. 빼낸 내장을 복도의 쓰레기 봉투에 담아 한 켠에 치워두었다. 저기 그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인 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는 재현의 모습이죠. 재현의 모습이에요. 그지? 여기까지는 공간적 재현의 묘사. 그죠? 공간적 재현의 묘사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이튿날 여름빛이 침묵하는 복도 속으로 들어가 핏기 없는 육체와 섞이는 동안 오징어 내장들은 냄새로 한가하고 있었다. 이게 여기서부터 걸려요. 왜 걸리냐면 이 오징어 내장들이 냄새로 항거하다니 이 말이 되냐고. 오징어 내장들이 냄새로 항거하는 게 아니라 오징어 내장들이 거꾸로 부패해서 냄새를 풍기는 거죠. 근데 오징어 내장들은 냄새로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앞에는 이튿날 여름빛이 침묵하는 복도 속으로 들어가 핏기 없는 육체와 섞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껄끄러워요, 읽기가. 그렇죠? 굉장히 껄끄러운 이유는 공간적인 그 오징어 내장의 그게 이제 냄새를 풍기는 그래서 뭔가 여름에 덥죠. 눅지 눅
그 여름에 습기찬 여름에 그죠? 그래서 냄새를 풍기면서 썩어가는 그런 얘기라고 공간적으로 생각하려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응? 여기 오용엽의 묘사가 하나 있는데 음, 요 바로 이 시에 관해서 이렇게 썼어요. 오용엽 교수는 이 시에서 여름빛이 육체와 섞이는 동안은 시간의 진행을 의미하지만 오징어 내장들이 풍기는 냄새가 그거에 한가한다는 표현은 역설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여름빛이 육체와 섞이는 동안은 그런대로 시간에 흘러가는 얘기 같지만 오징어 내장들이 풍기는 냄새가 그것에 저항한다는 표현은 역설적인 의미, 패러독시칼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서 나는 냄새가 썩어서 나는 냄새는 부패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부패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패의 진행에 저항한다는 것은 박주택의 시에서 시간에 대한 저항이 그 복종과 한몸을 이루고 있음을 암시한다. 시간적 사유로 대상을 투시하는 것. 그러니까 오영엽 시인도 이거를 바로 그, 그 시간관에 관한 아까 얘기했던 이 시간관에 관한 거에 대한 대담을 했던 평론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시간적 사유로 대상을 투시하는 것은 사물을 시간의 육체로 파악하려는 태도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본인이 대담을 했던 이 결정적인 대담인 것 같은데, 어, 결정적인 대담을 했던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시간, 사물을 시간의 육체로 파악하려는 태도로 인한 묘사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리고는 장마가 져 나는 지붕 위에 안각을 내리지 못하고 이거 읽을 때요 굉장히 고민했어요. 나 이것 때문에 이 시를 읽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왜냐하면 나는이 이상하게 들어있어요. 나는이 뭐예요? 장마가 져 냄새가 나느냐예요? 그러면 지붕 위에 망각을 내리지 못하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포기하고 아 이게 해석이 안 돼서 나는 이 시를 못 읽겠네. 그리고 안 읽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요게 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는 장마가 져 끊어진 거예요. 나는 지붕 위에 망각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까지는 꼭 페르소나가 정확하게 없죠 안에. 그리고 꼭 객관적인 묘사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근데 이 나는 나예요. 페르소나 나예요. 그러니까 이 지붕 위에 망각을 내리지 못하는 거는 시인이기도 하지만 이 화자 나예요. 그렇게 보면서 이해가 겨우 됐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붕에 망각을 내리지 못하고 이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망각, 잊어버리는 거죠. 무슨 소리지? 음, 그래서 여기가 걸려서 이 시를 못 읽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조금 이따 해볼게요. 고민을 독자들 좀 해보세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들려오는 헛된 녹음에 방문을 걸고 있을 때 이 녹음도 또 걸렸어요. 녹음.
박주택 시의 특징은 너무나도 뻔한 단어를 사전을 찾게 만드는, 어, 내가 다른 뜻이 있나? 그런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멈추게 만드는데 녹음, 뭐 뜻 없어요. 녹음 찾아봤어요, 사전. 그래도 녹음, 테이프나 판 또는 영화 필름 따위의 소리를 기록함 또는 그렇게 기록한 소리. 또 하나는 뭐냐면 녹음,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나 숲을 또는 그 나무의 글을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이거 갖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할 수 없는 냄새만이 문틈을 타고 스며들고 있었다. 이게 너무 사실적이라서 그래요. 오징어 내장들이 냄새로 항거하고 있었다. 이거는 이튿날 얼음빛이 여기서부터 요거는 시간이 주어가 돼서 말하는 것 같죠? 그지? 요거는 할 수 없는 냄새만이 스며들고 있었다는 공간적 그러니까 요 삼행 음, 지금까지 삼행이 시간 뭐랄까 시간적 관점에서 시간이 중심이 되는 관점에서 세상을 읽었다면 여기 삼행은 여기 삼행은 복도에는 고약한 냄새만이 가득 차 있다. 뒤이은 삼행은 공간적 관점에서 읽고 있습니다. 헷갈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앞에서는 분명히 시간적 관점에서 읽어서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읽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뒤에 복도에는 고약한 냄새이 이게 요거 필요 없죠. 거기까지만이죠. 여기까지. 음. 여기 그리고는 장망하죠. 나는 지붕에 망각을 내리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헛된 녹음에 방문을 걸고 있을 때 할 수 없는 냄새만이 문틈을 스며들고 있었다. 이 얘기는 아주 공간적인, 아주 평범한,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 여기 이렇게 헷갈리는 게 없었으면 그렇게 안 어려운 내용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시간적 관점에서 읽다가 공간적 관점에 읽으니까 어떻게 보면 뻔하고 관습적이고 쉬울 것 같은 얘기가 무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부터 쭉 알고 있던 글이 갑자기 전혀 다른 글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 세 줄이 엄청난 시적 그, 그 기법, 수사법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앞에 있는 이 세 줄의 충격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 뒷부분은 즉 장마가 졌어요. 그 장마가 져갖고 지붕에 망각을 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망각을 내리지 못했다는 소리는 잊어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방문을 걸어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문을 걸어 닫고 못 나간 거예요. 비가 너무 오니까 나가서 쓰레기 버리러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서 들려오는 헛된 녹음. 이거는 약간 묘한 말이긴 하지만 이 녹음이 이 나뭇잎 우거지는 소리, 나뭇잎 소리, 나뭇잎 우거진 거, 수풀이 우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막 떨어지면 비가 나무 위에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죠. 녹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헛되는, 어, 실체가 없는, 쓸모없는, 잘할 수 없, 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못 나가니까 그런 소리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망각을 내렸다는 소리는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잊어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탈 썩는 냄새만이 문틈을 타고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나는이라는 말이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갑자기 나는 누굴 말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중간에 확 끼어서 전환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시간이 주어가 된 시간적 관점에서 묘사가 된 거라면 여기는 공간적 관점에서 묘사가 됐어요. 그리고 전환해서 복도에는 고약한 냄새가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또 나왔죠. 나는. 이제 이 나는은, 이때 나는은 이런 시간적 관점에서 보는 나는 하고 공간적 관점에서 보는 나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보는 나죠. 방 안에 가득 풍겨오는 냄새를 맡으며 이거는 아주 공간적인 거죠. 공간이라는 게 공간이라는 게 냄새라는 게 공간에 들어오면 공간 전체를 가득 퍼뜨리죠. 그러니까 복도에도 고약한 냄새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 방 안에도 가득 냄새가 가득 차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뒷말이 어려워요. 냄새에도 어떤 갈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냐고. 냄새에 무슨 갈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냄새에 갈피가 있다는 말이 뭐야? 이 갈피란 단어 또 찾아보고 싶게 만들죠. 뭐 다른 뜻이 혹시 있을까? 그래서 참지 못하고 사전을 찾았습니다. 아무런 뜻도 없어요. 겹치거나 포개된 물건의 하나의 사이사이, 하나하나의 사이 또는 틈, 일이나 사물의 갈래가 구별되는 얼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냄새가 흘러가는데 여러 가지 갈피가 있을 수 있지. 갈 길이 있단 말이죠. 그지? 응? 다시 볼게요. 구별되는 얼음.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죠. 이제 두 가지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겹치는 물건이 그 사이사이로 일어나는 틈이란 말이죠. 응? 냄새에도 어떤 갈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보면서 내가 뭘 또 생각했냐면 요거가 기억이 났어요. 아까 여기서. 요거. 이런 의미에서 시간의 틈은 행의 틈입니다. 이 귀절이 떠올랐어요. 응? 그러니까 박주택 씨는 갈피라고 말하면서 틈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지? 어, 나는 실험에서처럼 틈, 갈피. 예. 여기서 냄새의 갈피 또는 틈을 말하는 듯하지만, 냄새의 갈피 틈을 말하는 듯하지만 이런 음, 틈은 그러니까 공간을 가득 채운 냄새, 그치? 그 공간적 세계관에서 만나는 냄새의 힘, 그치? 의 경험이죠. 경험에 추가하여 그게 뭐냐면 방안 가득 풍겨오는 냄새를 맡으면죠. 그치? 음, 애들처럼. 응? 방안 가득 풍겨오는 냄새를 맡으며. 그걸로 보통 끝이잖아.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음, 특히 이게 오징어
내장 썩는 냄새. 아주 지독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징어 내장, 냄새는, 응? 생각한, 여유도 못할 만큼, 않을 만큼 아주 지독한데, 그 오징어 내장 썩는 냄새 엄청나죠? 이 여름에 이제 지금 여름인데, 어촌에 가면 냄새 대단해요. 부둣가에 가면, 안구에 가면 냄새 엄청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그 삼각을 막아버릴 정도로 냄새가 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장 썩는 냄새가 그렇게 엄청난 냄새가 나는데 그걸 맡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 공간적 세계관을 가득 채우는 냄새의 힘, 경험에 추가하여 어? 시간적 세계관에서 어, 경험하는 냄새의 힘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건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에 요것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튿날 여름빛이 침묵하는 봉투 속으로 들어가 핏기 없는 육체와 섞이는 동안 오징어 내장들은 냄새로 한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시간관을 이 시에서 이 시에서 시간적 세계관을 도입한 부분인 이튿날 아름빛이 침묵하는 봉투 속으로 들어가 핏기 없는 육체가 섞이는 동안 오징어 내장들은 냄새로 항거하고 있었다. 라는 부분과 연결되면서, 그지? 되면서 그, 그, 이게, 어, 시간이, 냄새라는 것이 시간의, 뭐라 그럴까? 시간의 굴레? 시간의 뭐라 그럴까? 시간의 주름, 얼룩, 벌레? 시간의 존재, 그지? 시간의 주름, 얼룩 또는 벌레라고 규정할 수 있을 시간의 존재성에, 응? 뭐라 그럴까? 나 여기 있어. 어지? 응, 있을, 나 여기 있어. 나는 시간의 존재성에 선언이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냄새가 무조건 나쁜 거야. 물론 나빠. 그런데, 아유, 갖다 버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그냥 방안 가득 풍겨오는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가 어땠어요? 고약한 냄새죠? 복도의 그 고약한 냄새죠? 그 고약한 냄새를 겪으면서 갖다 버려야 되는데 장마 때문에 내가 아우 나 귀찮아서 그냥 있었네. 그지? 사적난 냄새, 고약한 냄새 이런 얘기가 보통이란 말이에요. 응? 이게 그 당연한 거죠. 당연히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갈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삶의 갈래. 삶의 길이 공간적으로 갈피, 갈라지는 곳.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시간 속 존재의
양상이 달라지는 갈래, 갈피, 응? 음, 삶의 길에서 공간적으로 존재 양상이는 갈래, 갈피가 있듯이 시간적으로 존재의 양상이 달라지는 갈래, 갈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참기 힘든, 그지? 할 수 없는 냄새, 고약한 냄새를 견디면서도, 응? 그건 공간적 세계관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의 경험일 뿐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경험이 공간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이제 더 정확히는 이라고 말한 이유는 다시 여기까지는 공간적인 묘사, 여기까지는 다시 그거 끼어드는 거죠. 시간적인 묘사. 근데 이거는 중간에 끼어든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공간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거죠. 더러운 쓰레기를 힘겹게 내다버려야 한다는 생각. 그거죠. 이거는 앞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공간적인 상황으로. 그리고 비로소 이런 투쟁, 공간적인 생각, 시간적인 생각, 다시 공간적인 묘사 생각이죠. 그래서 공간적인 생각에 결론을 내리고 목표의 문을 열었어요. 비가 먹고 싸우고 난 뒤에 불안한 평온이 사방에 퍼져 있었다. 공기가 젖은 어깨를 말리고 있었다. 발자국에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공기가 젖은 어깨를 말리고 있었다. 발자국에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요거는 공기가 젖은 어깨를 말리고 있었다. 이거는 공간적일지 모르겠는데 발자국에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발자국에 곰팡이가 왜 피어오르죠? 그지? 그런데 이거 되게 좋은 아주 멋있는 묘사 같아요. 왜 우리가 쓰레기가 많은 곳 또는 지저분한 곳을 지나갈 때 뭔가 진짜로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비를 한 방 맞았을 때 땅에서 올라오는 곰팡이가 발까지 올라와서 내가 발에 피부병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진짜 곰팡이가 올라오더라고. 근데 이건 구체적인 그런 건 잘 몰랐겠지만 이 곰팡이가 그 공기 중에 퍼져 있죠. 시간 속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장마 속에서 살아나는 곰팡이죠. 그게 싸우고 난 뒤에 불안한 평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느낌을 가졌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런 경험, 여기까지는 정확한 경험이 아니라 뭐랄까, 느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고 막 열쇠로 문을 잠그고 돌아설 때쯤,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이제 돌아서서 쓰레기를 가지러 가는 거죠. 피 끼얹는 냄새가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무덤에서 냄새의 뿌리로 태어난 수많은 구더기들이 시간의 육체 속으로 흩어져 갔다. 진짜로 구더기가 생긴 건 아니에요. 이때 생긴 구더기는 아까 발적에 표현한 곰팡이처럼
무덤에서 냄새의 뿌리로 태어난 수많은 구더기들. 이 구더기들은 현실의 구더기가 아니라 시인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창조한 구더기인데 그 구더기는 시간의 육체 속에 사는 시간의 육체 속에 사는 벌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시인이 창조한 시인은 그러니까 즉 시인의 성과는 이 성과물은 음, 시간의 육체 속에서 태어난 구더기. 응? 구더기는 공간 쪽에서 볼 때는 아주 지저분한 거고 그렇지만 시간의 육체 속에서 태어난 구더기, 시간의 육체 속에 태어난 벌레는 시간의 육체 속에 태어나게 벌레가 태어나게 한 거는 박시득 시인의 성과겠죠.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를 어, 제대로 완전히 그 공간적 상상력으로 밖에 훈련이 안 돼 있는 우리라서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 틀림없이 이 무덤에서 맨세 뿌리로 태어난 수많은 구더기들은 시간의 육체 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박주택 시인의 이 시의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의 육체는 벌레가 산다. 박주택. 트럭 행사에서 오징어 10마리를 사서 내장을 빼내 다듬었다. 빼낸 내장을 복도의 쓰레기 봉투에 담아 한 켠에 치워두었다. 이튿날 여름빛이 침묵하는 봉투 속으로 들어가 피기 없는 육체와 섞이는 동안 오징어 내장들은 냄새로 황가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장마에 져 나는 지붕 위에 망각을 내리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헛된 녹음에 방문을 걸고 있을 때 살 썩는 냄새만이 문틈을 타고 스며들고 있었다. 복도에는 고약한 냄새만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방 안 가득 풍겨오는 냄새를 맡으며 냄새에도 어떤 갈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더 정확히는 더러운 쓰레기를 힘겹게 내다 버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과 싸우고 있었다. 비로소 나는 복도의 문을 열었다. 비가 묻고 싸우고 난 뒤에 불안한 평온이 사방에 퍼져 있었다. 공기가 젖은 어깨를 말리고 있었다. 발자국에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막 열쇠로 문을 잠그고 돌아설 때쯤 이 없는 냄새가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무덤에서 냄새의 뿌리로 태어난 수많은 구더기들이 시간의 육체 속으로 흩어져 갔다.